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집값은 0.7% 하락, 주택 전셋값은 2% 내려 연간 8%의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또 국내 건설 수주는 하반기에 6.6% 줄어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00조 1천억 원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0.7% 증가한 259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콤에 따르면 흑석 리버파크자이의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와 무순위 물량 1가구 등 총 2가구에 총 93만 4,722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무순위 청약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된 올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이며 2020년 당시 분양가로 공급돼 최소 수억 원의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 무더기로 뛰어드는 소위 벌떼 입찰 차단을 위해 조사 대상 확대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벌떼 입찰이 성행했던 점을 감안해 10년 전 택지 당첨 업체까지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현장 점검을 벌여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상 회사 등은 향후 3년간 청약 참여를 금지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 개사가 한 개 필지만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의 집값이 0.7%, 전셋값은 2%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또 기저효과로 인해서 수도권은 보합세, 지방은 하반기에 1.6%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분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됐던 거,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노후 주거지의 또 저층주택들, 특히 그중에서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 현상이 엄청나게 심화되면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면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보수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당연히 개별적으로 봤을 때 꼼꼼히 그냥 조금씩라도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각 호실, 특히 이제 각 주택마다 소유자들과 모여서 협의를 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를 한다거나 다시 좀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해야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피해를 본 부분이 올해까지도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또 발표도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층주택이라 한다면은 일단 5층 이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눠지는 게 세분화되면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중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층수를 봤을 때는 3개층 이하, 3개층 이상을 올리지 못하죠. 연면적으로 봤을 때 660평방미터, 200평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는 당연히 독립가구고요. 거기에 개별 취사 가능하죠. 소유권은 단독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있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통상 알 수 있는 부분을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필로티 주차장이 없고 외부 쪽으로 건물 외벽으로 현재 간간히 그때 주차선만 그어져 있는 반지하가 있는 3층짜리 주택 이게 다 다가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다가구 주택에는 보통 이제 3층에는 보통 주인이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보통 세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어왔던 주택 형태고요. 각 가구별로 해서 분양은 안 됩니다. 그거를 보완한 게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해줬고요. 면적은 똑같습니다. 독립가구에 개별 취사 가능하고요. 구분 소유 가능하다. 각 호실별로 해서 분양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각 세대별 분양 가능하면서 가장 이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필로티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층에 보통 이제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주차장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다세대 주택. 물론 이런 것들이 다가구 주택에 포함되는 경우 있지만 보통 이제 통상 주차장이 있는 것은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이제 다중주택 이제 고시원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3계층 이하고 당연히 이건 면적 제한이 있죠. 33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건 독립가구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조그맣게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취사 안 되죠. 그래서 공동 취사 구역이 따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 소유죠. 이거 분양이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가구별 분양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연립주택 4계층 이하. 4계층 이하이면서 660m를 초과할 수 있는 200평 이상이 될 수 있는 각 층의 면적을 합친 게 200평을 넘길 수 있는 주택이 유일한 게 연립주택이죠.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은 가동, 나동, 다동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개 동이 몰려있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현재 서울 각 지역에도 그런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독립가구이면서 개별 취사 당연히 가능하고요. 구분 소유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다 가능하고요. 각 세대별로 분양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현재 저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이 4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만 따놓고 봤을 때 현재 용도 지역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용도 지역이 보통 전용주거 지역이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뭐 3종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거 색을 나눴을 때 전용주거 지역이 한 49.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1종이 36%, 그다음에 제2종이 3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 지역, 현재 주거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주택가다 얘기하는 부분을 대부분 다 49.8% 정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층 현재 주거지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권역을 만들어서 거길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돈이 많이 걸 수밖에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지역 안에서도 용도 지역 중에 저층 주거지 5층 미만의 저층 주거지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거 지역 비중이 한 15.4%.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저층 주거지가 11.4%. 그러니까 주거 지역, 주거만 전용으로 하는 지역은 7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에 한 1.9%, 그러니까 공업 지역이 7%, 녹지 지역도 70.8% 정도 되는데 현재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녹지 공간 안에 예전부터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현재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주택들, 단독주택들, 2층 미만짜리 주택들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비율이 높은 거고요. 서울만 딱 놓고 봤을 때 서울 지역의 현재 저층 주거지, 특히 이제 저층 주거지가 도시 지역, 주거 지역 합쳤을 때 절반 정도가 됩니다. 53.9%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저층 주거지가 또 도시 지역은 35%, 저층 주거지이면서 주거 지역, 단독으로 주거만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65.8% 된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 도시지역, 주거지역 합쳐가지고 이런 지역들이 현재 뉴타운 사업을 한다거나 재개발 사업들, 특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배분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월등히 현재 실제로 저층 주거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53.9%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이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를 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재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층 주거지 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저층 주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세대 연립이 있는데 이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단독주택 한 16.4% 정도 됩니다. 저층 주거지에 그중에 다가구가 4.2%, 다세대가 12%, 연립주택이 2.8%, 아파트가 63%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지역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은 현재 저층 주거지 비율이 한 40% 되고요. 그중에 단독주택이 3.7%, 다가구가 6.0%, 다세대가 2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 3.6%, 아파트 비율이 59.3%. 결론적으로는 현재 저층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아파트 지역은 현재 재건축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오래된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현재 이 통계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거의 30%대 정도가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신축된, 또 새롭게 조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 비율이 13%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노후화 비율, 노후화된 주택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노후화 비율을 봤을 때 30년 미만이냐 30년 이상이냐, 우리가 재건축 사업 같은 30년 기로 잡는데 30년 미만짜리가 있을 테고 30년 이상이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봤을 때는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이 된 것들, 단독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29%, 서울 지역이 27%고요. 단독주택이 29.8, 30.7%가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42.5%, 다세대가 18.1%입니다.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것들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이 2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단독주택이 59.5%, 18.1%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39%, 다세대 주택이 10.4%, 51.2%가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통계만 보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비율 30년 이상 된 비율이 18.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주택 공급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묶어서 실제적으로 현재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정책도 그만큼 방향성이 달라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저층 주택과 이제 어떻게 또 세분화가 됐느냐. 저층 주거지도 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지역이 상도동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혼재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상권도 현재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자연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현재 혼재 지역의 수유동 일대, 그다음에 노후 고밀도 지역, 노후됐으면서도 정말 노후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이 현재 석관동 일대입니다. 보시게 되면 도로폭만 보시게 되더라도 이 지역이 정말로 개발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3m 미만짜리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붉은색 라인입니다. 현재 노후 고밀 지역인 석관동 일대는 전부가 다 3m 미만입니다. 도로폭이. 차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까 말까 한 도로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하게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 지역별로 봤을 때 개발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지하와 반주의 주택이 어떤 형태로 예전부터 역사가 어떻게 지내는가 봤더니 62년도에는 실제로 건축법 제정이 되면서 지하층의 거주가 금지됐었습니다. 그때 뭘로 활용을 했느냐? 대피소와 창고, 이런 것들만 현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주거는 하면 안 됐었거든요. 이것들이 지하층 거주가 합법화가 된 게 1976년도입니다. 지하층에 거주해도 되겠다, 살아라, 이렇게 얘기된 게 76년도고요. 또 지하층의 높이 규제도 완화시켜줬고요. 그다음에 다세대층 층수 규제 완화를 하면서 똑같은 형태 다가구 3층이 아니라 이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층이 보통 4층 이상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층 반지하 주거 규제 같은 거 2007년도에는 이제는 지하를 만들지 말아라,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법령이 2007년도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로티 주차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거고요. 상습 침수 지역 반지하 건설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반지하 주거 제한 계획도 이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전국 시도별 거주층 현황을 보게 되면 내가 몇 층에 거주하는가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0 가구 정도 된다 봤을 때 2천만 가구죠. 2천만 가구 중에서 지상이 한 2,053만 가구 정도 되고요.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3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서울 지역은 총 398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상에 거주하시는 분이 375만 가구,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0만 가구나 됩니다. 또 옥상이나 옥탑도 3만 가구 정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이런 지하 반지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침수가 되거든요.
그냥 비만 잠깐 1시간만 내려도 그냥 침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어느 정도는 다시 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서울 지하와 반지하 주택의 현재 관련 상황을 보게 되면 저층 주거지 현황이 붉은색 라인으로 보이는 것들이 저층 주거지입니다. 대부분 다 강북 지역 또 강남 지역도 강서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중에 서울시의 지하 반지하 주택의 밀도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택이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대부분 다 현재 강북 지역, 은평구, 현재 강서 지역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층 주거 단지가 굉장히 밀집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경험이 있냐 없냐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하는 부분이 도배장판입니다. 그다음에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 보일러 교체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택에 관련된 부설 주차장 현황도 주차 면수가 늘긴 했어도 실제적으로 확보율은 87%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반지하는 지하를 메꿔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기존 주택 1층, 2층 중에 한 개층을 더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실제로 1층 주차장을 만약에 1층을 리모델링 한다면 지하가 없는 1층은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가야 될 테고요. 기존 주택 2, 3층에 한 개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기존에 이게 다세대 주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는 당신이 이걸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줄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자 선정 계약을 하고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승인 결과가 통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권에서는 대출금이 신청이 되고 대출 실행이 됩니다. 대출 실행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이 은행에 현재 이자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현재 2023년도 3월 2월 달에 현재 이런 부분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 사업을 공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자 지원금만으로 실제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더 의심스럽고요. 보다 더 강력하고 조금 더 현재 많은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년 침수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53%가 넘는 저층 주거지 비율을 빨리 조금 더 개선을 하려면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름이 다가오면서 반지하 주택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층 주거지 비율이 높은 만큼 리모델링 관련된 이슈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정구역 서초동이고요. 양재역의 신분당선과 또 현재 3호선을 같이 이용해서 더블 역세권입니다. 거리가 1분도 채 안 걸리는 초역세권이고요. 왼쪽으로 서초와 주변으로 봤을 때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GTX 신호선이 이제 확정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테고요. 우측으로는 강남, 왼쪽으로는 서초. 그래서 강남대로 딱 중간에 연결되다 보니까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니면 롯데라든가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 버스들이 다 이 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한 직장군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치동과 학원가라든가 그 주변이 또 현재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변 인구 구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을 이용해서 우성아파트 사거리부터 현재 삼성타운까지 연결된 강남역까지 도보 이용 가능하죠. 그리고 현재 재건축 단지가 유일하게 현재 강남 역세권, 초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이미 완공이 됐죠. 무지개나 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다 끝난 상태고요. 신동화가 이제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삼성, 그다음에 코롱부지까지 연결된 지역들 건너편 쪽엔 진흥 아파트까지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인구가 몰릴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보험사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권역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상업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 역세권 여기까지 또 도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층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미 현재 예산이 편성이 다 끝났죠.
지하도로 수도권 지역의 남북 3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화성과 서울 연결된 경부선 포함된 부분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건까지 다 얘기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서초와 반포IC 구간이 복합문화예술단지 연구개발소로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할 겁니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TX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C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고요. A 노선과 C 노선이 가장 빠르죠. 또 송도부터 청량에까지 연결된 B 노선도 이제 진행될 테고요. 각 노선별로 해서 연장선까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 3층 이하로 현재 GTX 역사라든가 통합환승센터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사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양재역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테고요. 그리고 서초구청까지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또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은 현재 150만 평 정도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 연구원 단지까지 같이 연결된 현재 R&D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굉장히 넓은 땅들을 활용을 해서 그 주변에 지금 연구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될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금에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출입구가 3개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최역세권,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최역세권에 더블에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다양한 개발허재 시소성 높은 우선 입지 임대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서초동이 있기 때문에 또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최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 투자 전략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역삼동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교차하는 십자교차로 테헤란로 라인이죠.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역은 신분당 연장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전철역에서 한 3, 4분 거리, 롯데 삼성부터 해서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되고 르네상스 복합 업무시설이라든가 IT 창업밸리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 시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 봤을 때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강남역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항상 유동인구가 들어차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권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비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미혼 직장인들, 여성 직장인들 혼자 많으면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또 강남 권역의 개발 방향은 테헤란로 축으로 봤을 때는 강남역부터 삼성역이 아니라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연결되면서 롯데칠성, 코롱, 라이언, 미신 부지라든가 거기에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같이 연결된 부분, 또 서초권역에서 봤을 때는 정부사 부지가 또 개발되는 범위가 들어가 있고요. 강남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또 현재 주변에 GTX 노선 또 그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복합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벤처 산업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지역들은 아무래도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은 실제적으로 GTX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상층부에 국제문화부터 문화예술까지 같이 연결 5개 공연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지하층 같은 경우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해서 각 층마다 환승역이 만들어질 테고요. 현재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연결된 직노선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인구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시장까지 연결된 업무지구에는 또 현재 실제적으로 그 토지가 부족한 부분을 용적률을 좀 이제 높여주면서 높게 건물을 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더욱더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자극시킨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액 2억 8천 원부터 4억 원까지. 투자금액 4,500에서 6,500만 원 소요됩니다. 5평부터 8평 정도의 소형이고요.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의 초역세권이면서 트리플 역세권. 거기에 수익률 높은 또 노후생활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개 보유하시면서 수익 보장받을 수 있고요.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현재 그 주변 개발 계획 때문에 라도 앞으로 시세 차익을 또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소장님께서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진 소장님께서 좋은 상가 고르기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 부동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우리가 주택도 있고 거주하는 주택이랄지 또 상가랄지 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한 뭐 입찰권이나 또 분양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팩트를 가지시고 접근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상가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또 골라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할 얘기는 많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적인 부분은요. 아무래도 비규제 부동산 유형이라는 그러한 특수한 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뭐 보유세가 됐건 양도세가 됐건 물론 뭐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개인은 취득세 부분에서 또 유리하고 또 법인은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지를 갖고서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보편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17년도 이에 8.2 부동산 대책이죠. 그 이후부터 앞으로 이제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택보다는 상가로 상당히 많이 돌아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꼬마 빌딩이나 이러한 빌딩류, 상가들 자체의 접근성이나 또 수익률적인 부분이 상당히 호황기를 이루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곳에 접근을 하셨고 뭐 상가가 됐건 또 비규제 부동산인 뭐 지식산업센터나 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파급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신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상가라는 것은요 주택에 비해서 아무래도 유지 관리 보수가 상당히 편합니다. 아무래도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뭐 보수적인 부분이나 또 임차인은 상당히 좀 잘 만나야겠죠. 어떤 업종이 또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또 임차인을 만나고 뭐 착한 임차인이나 그에 따르는 착한 임대인도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임차인 부분도 어떠한 업종과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냐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 자체는 수익률이죠. 이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 그 상황을 좀 보편적으로 많이 따지시면서 접근을 하시는데 이것이 뭐 기존 상권이 있겠지만 신도시 상권들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기존 상권은 현재 뭐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지, 주변에 주거 시장과 또 상업 시설과 인프라의 조건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타당성을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신도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권들은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신도시나 새롭게 상권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은요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상가 투자도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내가의 상승까지 바라보신다면은 좋은 상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게끔 또 이러한 임대인 측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권 형성이 되면서 그 부분에 내가의 상승, 즉 가지고 있는 가치 상승분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높은 수익률적인 부분과 또 임차인 부분, 그 결국에는 장기적 상가 투자 부분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상권이 형성이 되고 안정적으로 배후 수요가 배치가 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형성이 얼만큼 되어져 있느냐도 중요해요. 이 랜드마크가 곧 유동인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중심 상권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 안전한 중심 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들은 내가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신도시나 새롭게 인프라가 형성되는 그런 상권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고요. 랜드마크 형성이 돼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다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도 가지고 있고, 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또 시간대별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그 지역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지, 그 지역은 또 어떠한 연령대들이 많이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랜드마크 형성과 유동인구, 그리고 또 흐르는 상권보다는 또 모이는 상권이죠. 요즘에는 신도시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것들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도시 개발 자체를 계획을 상권들을 상당히 모이는 상권 쪽에 입지를 맞춰놓는 그러한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도시들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의 상가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어져 있죠. 또 현재 일반 또 오래된 상권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흐르는 상권보다는 모이는 상권이 만들어지는 입지인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역세권과 정류장, 또 대형 병원 등 집객 요인이 얼마나 다수 포진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뭐 학원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집약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음으로써 그것을 또 이용하는 연령대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업종이랄지 상가랄지 그런 게 상당히 무수히 패턴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세권과 정류장, 대형 병원,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죠. 역세권과 정류장은 주변에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주차 공간이 확보된 상가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면 갈수록 시대에서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죠. 주차 공간이 또 편해야 사람들이 다수가 찾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 5가지 요인들이 서로 물리면서 모든 조건들, 기본적인 바탕의 조건들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러한 해당 입지에 있다라는 것은 입지에 있는 상가들은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동인구나 유효인구, 물론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가 매출로 그 업종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유효인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주변 지역에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은요. 아무래도 펫 사업 쪽으로 상당히 그런 눈을 돌려서 알아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 지역 안에 거주하실 사람들의 패턴에 맞춰서 상가 매출까지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것보다는 그 지역에 얼마나 그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인구가 많은가라고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동이나 대학로나 뭐 로데오거리, 복합 상가들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현재 상권들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상권도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 우리가 20년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권의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종로의 낙원상가랄지, 강변의 뭐 테크노마트, 용산의 전자상가, 또 동대문의 쇼핑타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상당히 상가가 많이 죽어버렸죠. 다시 일어나는 상권도 있겠지만 상당히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권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권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권들, 위치를 가고 있는 입지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뭐 마포랄지 뭐 서울이랄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거리들이 많이 있죠. 뭐 건대나 이런 뭐 광서구 쪽 라인 쪽이나 또 유명한 것들이 그러한 도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이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흐르는 상권이나 모이는 상권들, 즉 개천 상권, 흐르는 상권보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또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들은 이러한 상권들 형성이 너무나 입지적으로 도시 개발의 그 목적성을 가지고 충분히 현재 잘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들은 이러한 항아리 상권의 입지를 상당히 그 예로서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배우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도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 지역 안에서 자족 도시의 그런 자치구를 띄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유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뉴타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역세권과 항아리 상권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권이 상당히 등장하면서 이 지역 주변으로 상권들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률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상권, 또 모이는 상권, 유동 인구보다는 유효 인구,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5가지 요인들이 모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정보 자체가 안정적으로 구조가 잘 되어져 있는 지역들은요, 앞으로 미래적인 상권의 형성이나 또 상권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좋은 상가 고르는 방법과 상가 투자의 유의사항적인 부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가 투자를 생각해봐야 되는 이유와 함께 어떤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 또 주의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주제로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부터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서초구에 입지한 또 상가입니다. 서초구는 서울 도심안에 또 있기 때문에 서초구 내에서도 서울 도심은 역세권이 너무나 형성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장점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입지에 위치하여 있고요. 아무래도 양재동 자체는요, 양재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을 상당히 갖고 있고요. 이 천변 자체가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이곳에 위치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양재천 카페 거리가 이미 유명한 명소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지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 양재동의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주변에 뭐 학원가랄지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들, 또 한정거장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강남역의 상권이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역과 상권을 마주보고서 입지하고 있는 위치로서 양재동이 현재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재동은요, 양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한정거장 바로 위에 이제 강남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역의 이 메인 상권들은요, 현대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유명하죠. 아무래도
엄청난 이러한 직장인과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료나 임차료나 또 건물의 내가들도 상당히 비싼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상가나 상권들 또 인프라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 양재동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양재동의 상권 자체도 현재 가격 대비 또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상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쭉 보여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천 카페 거리가 상당히 좀 유명한 명소로 띄고 있고요. 주변에 중소기업 단지랄지 양재 R&D 단지나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변에 위치들이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양재 시민의 숲 라인이나 대형 유통단지들 그리고 또 서초 행정타운까지 다양한 그러한 직장군들과 유동인구를 품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것이 그 시 외곽 쪽으로는 별로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즉 항아리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위치한 양재동의 입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하철 노선들도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양재역 자체는 GTX C 라인까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역과 주변에 강남역이랄지 삼성역, 수서역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연결 자체가 도로망들이나 또 교통망들, 대중교통이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를 또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또 양재역 자체가 GTX 라인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재역과 강남역 부근에는 대형 개발들이 많이 익숙하게 현재 펼쳐져 있죠.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나 즉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여력들을 꾸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꼬마 빌딩이나 상가들도 이러한 내가의 상승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양지역이 GTX C라인이 들어오죠.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GTX C라인도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신분당선 마찬가지죠. 신분당선도 대형 업무타운들을 뚫고 지나가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가운데 양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형 주거 지역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과 인프라 시설, 직장군을 가지고 있는 메인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남 IC, 또 서초 IC, 양재 IC. 서초 IC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지화 사업도 주변의 환경과 또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또 교통량의 체증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대형 개발들도 하나의 임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아무래도 이 지역이 가격 자체가 해당의 면적 자체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60평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60평형대의 가격이 18억에서 18억 5천만 원의 합리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적인 부분으로도 가성비 있는 가격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임대가 자체가 7천에서 보증금 7천에서 월 770에서 8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수익률적인 부분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바로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덕은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쪽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초근접해 있는 경기도고요. 경기도 고양시 이 덕은지구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넓은 의미로 위에서 쳐다본다면은 주변에는 상암 DMC나 창릉 신도시 예정된 구역이 되어져 있고 여의도나 용산이나 마곡지구들 주변에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있고 아무래도 이 덕은지구 자체는요 미니 신도시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거의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상암 DMC, 상암동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러한 상암 DMC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주지나 또 이런 인프라 시설, 상업 시설이 연계해서 만들어져 있는 또 미니 신도시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시면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요. 한강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앞에 이 가양대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변북로의 지화 사업도 이 가양대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화 사업의 또 혜택도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덕원지구 자체가요. 아무래도 이 바로 옆에 있는 상암동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다 보니까 한강 쪽 라인 쪽으로는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들이 배치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주거 시설 약 4,700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 자체가 거의 이제 80% 90% 이상 다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의 이러한 주거 시설까지 자리를 잘 마련해 놓고 있는 입지로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덕원지구 주변은요, 창동 신도시도 예정되어 있겠지만 향동지구, 상암 DMC, 반경 10km 이내에 마포랄지, 여의도랄지, 용산, 또 쥐벨리, 광명, 강서의 마곡지구랄지, 또 일산, 김포까지도 반경 10km 이내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한강에 최대 인접한 미니 신도시급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는 또 신도시 계획을 갖고서 완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죠. 한강만 자체의 지적 장점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인접지 대비해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2년, 4년, 6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정적인 배후 소유와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즉 이것이 상업시설의 이러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데 덕원지구는요. 상업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상권이 들어오고 싶은 건 많은데 종류가 상당히 1.3%밖에 되지 않는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국방대 부지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26년도까지 2,500세대의 거주지가 새롭게 생겨나는 입지적인 포인트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암 DMC와 연계돼서 만들어진 미니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애초에 목표 자체가 이러한 DMC를 연계해서 미디어밸리 복합타운의 기대를 조성하는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방대 부지의 개발과 또 미디어시티의 개발, 덕원지구 자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가양대교와 한강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덕원역 상암동과 연계된 그러한 혜택을 상당히 인프라 시설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즉 서울과 초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적인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서부광역철도 자체가 이제 홍대에서 출발해서 덕원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세권이 들어오는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들은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장점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28년도 완성이겠지만 미리 선점하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액대가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월 160에서 170만 원까지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러한 구조와 함께 수익률적인 부분도 가성비가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 한 8,400에서 8,700만 원, 1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덕원지구에 위치한 이러한 상가 부분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원지구 소개까지 마쳐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